뉴스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선거 12일, 사전투표 7일을 앞두고 있어서는 안 될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전투표소에 불법 카메라가 설치돼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발견된 것만 무려 26곳, 서울, 인천, 양산, 울산, 부산, 전국에서 속속 발견되고 있습니다. 과거 선거 때도 불법 카메라가 설치돼 있었는데 모르고 넘어간 정황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40대 유튜버가 일단 체포됐고 선관위는 전수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홍진우 기자입니다. 양산시의 한 복지센터.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남성이 2층에 올라와 주변을 살핍니다. 손엔 하얀색 멀티탭 등을 들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잠시 뒤 복도벽에 뭔가를 설치하더니 사진을 찍고 유유히 사라집니다. 청사미화원이 발견해 행정복지센터 측에 알린 건 일주일이 훌쩍 지난 뒤였습니다. 다름 아닌 휴대전화 충전기로 위장한 불법 카메라였습니다. 빨간불이 깜빡깜빡거리고 이래서 내가 한번 봤어요. 보니까 KT 장비라 해가 적혀가지고 있고 렌즈가 대강당을 비추고 있더라고요. 불법 카메라가 설치된 곳은 이번 총선 때 사전투표소로 지정된 곳이었습니다. 정수기 옆에 불법 설치된 카메라는 사전투표소 입구를 비추도록 돼 있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전국 사전투표소 1966곳을 일제 점검한 결과 오후 6시 기준 전국 26곳에서 이런 불법 카메라 의심 장치를 발견했습니다. 경남 양산과 인천을 시작으로 서울과 부산, 울산, 경기 김포와 성남 등에서도 나왔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투표소 1,599곳을 점검하고 있는 만큼 숫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40대 남성 유튜버 A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A씨는 선관위의 사전투표 조작을 감시하기 위해서 카메라를 설치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경찰은 A씨가 양산과 인천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것으로 보고 다른 지역에도 설치했는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 공범 여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홍진우입니다. 이것이 궁금해집니다. 과연 선관위는 설치됐는지도 몰랐던 거냐? 관리 책임자인 선관위, 선거 시작 전에는 지자체 책임이라고 합니다. 조현진 기자 보도 보시고 한 기자 이어갑니다. 그러나 저는 사전투표 풀 영상을 촬영에 성공을 했습니다. 해당 증거로 검찰에 부정선거 고발 조치를 했습니다. 실제 인원과 투표장에 들어갔던 실제 인원과 개표 인원과는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A씨가 5달 전 유튜브에 올린 영상입니다. 지난해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당시 선관위의 방해를 뚫고 촬영하는 법을 알아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사전투표소를 오가는 사람들을 찍은 영상을 그대로 올렸습니다. 지난 20일엔 2022년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소에서 찍었다는 영상도 올렸습니다. 관련 영상이 5달 넘게 온라인에 떠돌았는데도 선거관리위원회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불법 카메라 논란이 확산된 뒤에야 오늘 긴급 점검을 했고 최종 점검은 사전투표 하루 전인 다음 달 4일에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사전투표소 관리 책임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사전투표소가 차려지는 행정복지센터나 공공기관은 선관위 소유가 아니라는 이유입니다. 반면 지자체들은 개방된 공간 특성상 사전투표소를 일일이 지키는데 한계가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군구에서 관리하고 있지만 행정력에 한계가 있다. 동사무소를 못 들어가게 하면 말이 안 되잖아. 관련 기관들이 책임 공방을 벌이는 가운데 사전투표소 관리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채널A 뉴스 조현진입니다. 네, 한은 기자, 정치부 홍지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속속 발견되고 있습니다. 네, 그야말로 줄줄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카메라가 설치된 곳으로 정부가 파악한 사전투표소 모두 26곳입니다. 인천, 양산, 울산, 서울 등 전국 곳곳에서 발견되면서 조직적으로 움직였을 가능성 배제할 수 없어 보입니다. 게다가 이번에 붙잡힌 40대 유튜버 A씨는 최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와 대선 때도 설치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얼마나 많은 투표소에 카메라가 설치됐는지, 과거 어느 선거까지 설치를 했었는지도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즉, 사전투표 관리에 구멍이 뻥 뚫려 있던 셈입니다. 대체 어떤 카메라를 설치한 거예요?
네, 설치했던 카메라 사진을 함께 같이 보시겠습니다. 얼핏 보면 휴대전화 충전기 어댑터 모양입니다. 이 기기에서 깜빡이는 빨간 레이저 불빛도 볼 수 있는데요. 좀 더 가까이에서 보면 KT 통신 장비라고 적힌 흰색 종이를 붙여 감췄습니다. 주로 정수기 옆쪽이나 뒤쪽,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설치했고 대부분이 투표소 입구 쪽을 비추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저희가 취재를 해보니까요. 이런 불법 카메라는 마음만 먹으면 시중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문제는 선관위의 관리인 것 같아요. 선관위 몰랐던 거 맞죠? 네, 저희가 취재를 해보니까요. 선관위는 몰랐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경남 양산의 경우 청소원의 신고로, 울산에 역시 복지센터 직원의 신고로 발견이 됐습니다. 유튜버 A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때와 2년 전 대선 때 촬영한 영상을 자신의 유튜브에도 올렸는데요. 그런데도 선관위는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 공식 입장을 밝히면서도 카메라 설치 목적이나 장소, 수량 등은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밝혀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선관위 책임 맞습니까? 네, 제가 보기에는 맞습니다. 선관위 설명을 한번 드리면요. 사전투표소 설치는 다음 달 4일부터고 관리감독 책임도 그때부터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날 사전투표소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겠다고도 했고요. 한마디로 현 시점은 설치 전이기 때문에 책임 주체는 지자체에 있다는 겁니다. 행안부의 이야기도 들어봤는데요. 정부 고위 관계자는 투표소 선정, 사용 계약 등은 선관위가 하는 것이고 행안부는 아무 관련이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범인의 주장대로 지난 대선 때와 지방선거 때 설치된 것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선관위가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선관위 내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난감하다라고 하더라고요. 한 관계자는 판례에도 없고 책임이 애매한 건 사실이라고 했습니다. 자꾸 선관위가 지금 논란인데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네, 처음이 아닙니다. 2년 전 대선 사전투표 당시 소쿠리 투표 논란이 일면서 관리부실 난맥상이 드러난 바 있습니다. 놔두고 가느냐고 놔두고 가느냐 말이 돼요? 그래서 봉투를 한번 열어봤더니 이미 봉투에 이게 들어있더라 그 얘기예요. 그럼 이거는 어떤 사람이 한 건지 안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네, 이때도 법에 따라 실행했기 때문에 잘못된 게 없다고 책임 회피 논란이 나왔고요. 지난해에는 보안 자체 점검 결과 100점 만점이라고 국정원에 통보했다가 국정원의 점검에서 해킹에 허술하다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자, 이제 사전선거 딱 일주일 남았거든요. 사전투표에 큰 지장은 없겠습니까? 네, 사전투표는 다음 달 5, 6일에 시작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어제 바로 전국 지자체에 긴급 점검을 지시해둔 상태입니다. 선관위도 전수조사에 나선다면서 안심하고 투표해달라고 당부하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내가 투표소에 들어갔을 때 언제 어디서 찍힐지 모르는 카메라가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투표를 위축시킬 수 있겠죠. 선관위의 선거관리 신뢰성에 흠집이 난 상태인데다 추가적으로 불법 카메라들이 더 발견된다면 비판은 점점 더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철저히 한번 점검해 봐야 될 것 같네요. 아는 기자 홍지인 기자였습니다. 네, 선거 12일 앞두고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수도권을 훑으며 읍소에 나섰습니다. 딱 한 번만 더 믿어달라. 역사적인 마지막 기회다. 야권이 200석을 가져가면 헌법을 고쳐 자유민주주의의 자유를 뺄 거라며 지지층 결집에도 나섰는데요. 그 유세 현장에 최수연 기자 나가 있습니다. 최 기자, 한 위원장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네, 여기는 경기도 오산입니다. 한 위원장이 지금 시민들에게 연설을 하고 있는데요. 한 위원장 오늘도 수도권 10개 지역을 돌아다녔습니다. 비가 오는 가운데 유세차에 오른 한 위원장은 점퍼부터 벗어 던졌습니다. 여러분, 기죽지 마십시오. 범죄자들 앞에서 기죽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 범죄자들의 한 위원장 지금은 경기도 안산에서 지원 유세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곳곳을 다니며 범야권이 200석을 가져가면 정권이 아닌 나라가 바뀐다고 절박함을 호소했습니다. 정치 200석을 얘기하는 것은 헌법을 개정하겠다는 겁니다. 우리 헌법이 가지고 있는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질서에서 자유를 빼겠다는 우리의 체제를 바꾸겠다는 겁니다. 그거를 허락하십니까?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 읍소도 했습니다. 그리고 염치 없는 줄 알면서도 이렇게 고개 숙여서 국민께 호소드립니다. 딱 한 번만 더 저희를 믿어주십시오.
역사가 허락한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겠습니다. 한 위원장은 내일도 수도권에서 유세 일정을 이어갑니다. 지금까지 경기도 오산에서 채널A 뉴스 최수연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민주당이 압도적 다수를 차지한다는 건 큰일 날 얘기, 보수 진영의 음모라며 여유를 부릴 때가 아니다, 긴장감을 불어넣었습니다. 오늘 재판에 다녀온 뒤 지금 지역구에 있다는데요.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태림 기자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저는 지금 인천 계양구 이재명 캠프에 나와 있는데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 조금 전 유서차를 타고 지역구 유권자들과 거리 인사에 나섰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 오전 대장동 재판 참석차 법원을 찾았습니다. 지지자들에게 손 인사를 한 뒤 검찰을 비판했습니다. 13일의 선거 기간 중에 정말 귀한 시간이지만 법원에 출정했습니다. 이거 자체가 아마 검찰 독재 국가의 정치 검찰이 노린 결과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대신 법원으로 이동하는 차량 안에서 개인 방송을 켰습니다. 일각에서 전망하는 범야권 200석에 대해 낙관론은 금물이라며 경계령을 내렸습니다. 정말 큰일 날 얘기고요. 그거는 보수 결집을 노린 민주개혁 진영의 방심, 교만 이런 것들을 노린 저는 작전, 일종의 음모다 이런 생각까지 합니다. 재판이 끝난 뒤 계양으로 이동하는 차량에서도 투표장에 나와야 이긴다고 설득했습니다. 가평, 포천 안에 우리 지지자 여러분들이 주변에 한 표씩만 더 확보한다. 완전히 반대쪽 사람을 설득하려고 힘쓸 필요는 없고요. 지지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 설득해서. 주말에는 서울 한강벨트 격전지를 찾을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인천 계양에서 채널A 뉴스 김태림입니다. 국민의힘이 오차범위 밖에서 민주당을 앞선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회의사당의 세종 완전 이전 공약 효과일까요? 이세진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오늘 발표된 갤럽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습니다. 국민의힘은 지난주보다 3%포인트가 올랐고 민주당은 4%포인트가 하락했습니다. 이 조사에서 민주당이 20%대로 내려간 건 지난해 8월 이후 7개월여 만입니다. 가장 많이 출렁인 지역은 충청 지역이었습니다. 국민의힘이 한 주 사이에 15%포인트가 올랐는데 국회 세종 완전 이전 공약이 영향을 미쳤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여의도 국회를 이곳 세종시 바로 이곳으로 완전히 이전하는 것을 명문화하는 법안입니다, 여러분. 텃밭 대구 경북에서도 국민의힘 지지율이 6%포인트 올라 보수 결집 조짐도 포착됐습니다. 여론조사 관계자는 국민의힘이 바닥은 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범야권으로 넓히면 야권이 강세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민주당에서 빠진 지지율만큼 조국혁신당 지지율이 올랐습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지지율을 합친 범야권 지지율은 41%로 국민의힘과 오차범위 내 접전입니다. 낙동강 벨트가 포함된 부울경 지역에서는 민주당 지지도가 6%포인트 올랐습니다. 채널A 뉴스 이세진입니다. 이종섭 주 호주 대사가 오늘 전격 사퇴했습니다. 공수처 수사 중 출국했다가 논란이 확산되자 귀국해 있었죠.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요청을 대통령이 수용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안보겸 기자입니다. 이종섭 주 호주 대사가 임명 25일 만에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이 대사는 외교부의 사의를 표명하며 법률 대리인을 통해 서울에 남아 모든 절차에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사는 지난 21일 귀국 이후 공수처 조사를 요구하며 대사직을 수행해왔습니다. 하지만 총선을 앞두고 비판 여론이 이어지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대통령실에 이 대사의 거취 정리를 건의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오늘도 이종섭 전 대사가 자진 사퇴했습니다. 여러 가지 찬반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저희 보십시오. 저희는 여러분이 불편하시고 뭔가 좀 이상하다라고 느끼시면 합니다. 자진 사퇴 형식이지만 민심과 여당 건의를 대통령이 받아들였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반성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여당으로서 대통령께 민심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가 부족했습니다.
국민의힘 수도권 출마 후보는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이라도 여론을 수용해 다행이라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해임시켰어야 했다며 외교 결례에 대해 대통령이 사과해야 한다고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민주당 양문석 후보 딸의 편법 대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대학생이던 양 후보 딸이 사업에 쓴다며 11억 원을 빌렸는데요. 그 돈이 실제로는 양 후보가 31억 원에 구입한 서울 강남 아파트 구입 자금으로 쓰였다는 의혹이 불거진 겁니다. 대출을 해준 새마을금고 측은 주택 자금으로 쓰일 줄 몰랐다며 법적 조치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현재 기자입니다. 양문석 경기 안산갑 민주당 후보는 지난 2020년 11월 31억 원 상당의 서울 잠원동 소재 아파트를 구입했습니다. 해당 주택의 등기부 등본을 보면 한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빌렸다가 5개월 뒤인 2021년 4월 7일 양 후보의 딸 양모 씨가 새마을금고에서 받은 대출 11억 원으로 그 빚을 갚습니다. 그런데 당시 대학생 딸이 받은 대출이 사업자 대출인 사실이 확인돼 논란이 커졌습니다. 주택 가격이 15억 원이 넘어 주택담보대출이 되지 않자 사업자인 척 편법 대출을 받아 주택 구입에 썼다는 의혹이 불거진 겁니다. 실제 사업자 등록을 한 양 후보 딸은 같은 해 10월 캐나다 유학을 떠났습니다. 새마을금고 측은 판매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한 딸 서류에 문제가 없어 대출해줬다고 해명했습니다. 저희들은 사업자 대출로 나간 겁니다. 따님 앞으로 사업자가 있어가지고 사업자 용도로 대출을 내준 거예요. 새마을금고 측은 사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됐다면 대출금을 회수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양 후보를 대출 사기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이러한 허위 서류로 대출을 받은 것이 사기죄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이재명 대표가 또 답해야 될 것입니다. 새마을금고 중앙회와 감독기관인 행정안전부도 대출 과정을 점검하고 법적 조치도 고려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현재입니다. 검사 시절 다단계 수사도 했던 이종근 변호사, 검찰 나온 뒤 다단계 사건 가해자 변호를 수임하는 게 전관예우 아니냐는 게 논란이죠. 검찰 개혁을 외쳐온 조국 대표, 그게 전관예우가 아니라는 식으로 해명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사기꾼 변호에 22억 원을 땡기는 게 검찰 개혁이냐며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이준성 기자입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비례대표 1번 박은정 후보의 남편 이종근 변호사에게 불거진 거액 전관예우 논란을 비호하고 나섰습니다. 이종근, 박은정 모두 대표적인 반윤 검사로 찍혀서 각종의 불이익을 받았는데 수임 계약서를 썼으니 전관예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해명도 했습니다. 전관예우 개념은 뭐냐 하면 고위검사를 하고 난데 옷을 벗어서 검찰 조직에 비공식적 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 수임받은 고객을 위해서 이익을 보는 거 아닙니까? 수임 계약서를 다 쓴 것 같고 한 것 같습니다. 전관예우 논란은 대검 형사부장 출신 이종근 변호사가 검사 퇴직 후 다단계 사기 사건 업체 대표의 변호를 맡아 22억 원의 수임료를 받은 게 알려지며 불거졌습니다. 박은정 후보가 해명 과정에서 전관예우였다면 남편은 160억 원을 벌었어야 했다고 말한 것도 논란이 됐습니다. 160건 수임으로 재산 41억 원이 늘어난 건 많은 게 아니란 취지로 해석되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은 직격했습니다. 민주당에서 저를 조선 제1검이라고 부르면서 검사 생활을 진하게 했던 사람입니다. 별별 사건 다 해보고 별별 나쁜 놈 다 만나봤지만 변호사 비용으로 단건에 22억 땡기는 건 전 보지도 듣지도 못했습니다. 수임 계약서 여부로 전관예우를 판단한다는 조 대표 발언도 반박했습니다. 쌍팔년도 얘기하십니까? 요즘 전관예우주에서 수임 계약서 안 쓰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장난합니까? 조국이 말하는 검찰 개혁이 전관예우 양성화냐는 비판도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준성입니다. 네, 지역구 254곳 중에서 가장 뜨거운 곳만 찾아갑니다. 더 스팟 254. 반도체 벨트의 중심 수원정으로 갑니다. 김호영 기자입니다. 조선 때 지은 수원 화성부터 삼성전자 본사까지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이곳 경기 수원입니다.
반도체 벨트의 중심 수원 정에서는 두 정치 신인이 맞붙습니다. 중진 박광원 의원을 꺾고 올라온 김준혁 민주당 후보와 범죄심리학과 교수 출신 이수정 국민의힘 후보가 대결합니다. 이 지역에서 대학에 근무를 하셨으니까 아주 오랫동안 인연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지역을 곳곳을 잘 모르는 부분들도 좀 아쉬운 대목이 아닌가. 인지도가 없는 그런 상태에서도 지금 지지율이 높은 것을 보면 사실은 제 싸움은 개인 대 조직의 싸움이다. 수원정은 박광원 의원 전부터 지난 5번 총선에서 모두 민주당 계열 정당이 이겼습니다. 4년 전 총선에서는 민주당이 압승을 거뒀지만 대선과 지방선거에서는 근소한 차이로 국민의힘이 이겼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오차범위 밖에서 김 후보가 앞서고 있습니다. 오래된 아파트가 밀집한 영통 1동입니다. 시간이 지나며 여러 시설들이 노후화됐는데요. 김준혁 민주당 후보, 새로운 복지시설을 확 늘리겠다는 계획입니다. 식기세척기가 가장 필요해요. 일일이 도우미 두 분이 손으로 전부 닦아요. 예. 좋은 예산 확보해가지고 복지정책 경로당 운영하는데 더 나을 수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수만 명의 직장인들이 출퇴근하는 이곳, 삼성전자 본사가 있는 메탄 3동입니다. 이수정 국민의힘 후보, 3040 직장인들을 위한 맞춤 병원을 짓겠다고 합니다. 소아과 갈 적에요. 너무 많이 기다려서 애들도 힘들어하고. 병원에 입원시킬 적에도요. 어렵죠. 네. 멀리 가서.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보건복지부에서 전문병원 제도가 있어서 국가 지원으로 5명의 의사만 확보하면 50베드가 있는 전문병원 지을 수 있어요. 두 후보는 모두 설화를 겪고 있습니다. 김준혁 후보는 박정희 전 대통령과 위안부 간 성관계를 암시한 과거 발언이 알려져 논란이고, 대통령의 대파 875원 발언을 옹호했던 이수정 후보는 오늘 잠시 이성을 잃었었다며 사과했습니다. 왼쪽으로는 화성, 오른쪽으로는 용인까지 이어지는 반도체 벨트. 승자는 누가 될까요? 더스팟 254 경기 수원정에서 채널A 뉴스 김호영입니다. 네, 윤수민 기자와 여랑야랑 시작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이재명 조국 대표 라이벌인가요? 네, 대권 라이벌로 제목을 붙여놨는데요. 조국 대표가 총선을 넘어 대선 변수로도 떠오른 겁니다. 민주당에선 이런 예측이 나왔습니다.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국민의 열망을 잘 담아내고 그 실천 의지를 보인다면 누구라도 대선 후보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자, 추 후보는 친명 후보로 분류되는데도 대권 라이벌이 조 대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군요. 네, 어제 나온 여론조사에서도 그게 드러났는데요. 3월 초 여론조사에서는 이 대선 주자 조사에선 조국 대표 3%의 지지율로 5위였지만 2주 뒤인 어제 3위로 올라섰습니다. 이 대표와 아직 지지율 격차가 크긴 하지만 구도상으로 야권의 대권 주자 2위인 거죠. 글쎄요, 이재명 대표도 신경이 좀 쓰일까요? 네, 여권에서는 이 은근히 부추기는 발언도 내놓고 있습니다. 조국 대표가 이재명 대표의 가장 강력한 대항마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한테 조국을 견제하는 게 이재명 대표의 가장 큰 앞으로의 과제라고 저는 봅니다. 네, 그런데 실제 본인은 대권 출마 생각이 있는 거예요? 네, 그동안 여러 인터뷰 때 대권 출마 여부를 물어보면 이렇게 답했습니다. 아직 그런 자격이나 능력이 되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어제 부산에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노 대통령님은 출발 때부터 좌고우면을 안 하셨습니다. 그걸 보고 많은 힘들이 전국에서 모여서 대통령을 만들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런 느낌을 받으신다라고 제 친구 지인들이 저보고 뒤돌아보지 말고 직진하라. 근데 지금 재판받고 있잖아요. 실제로 나올 수가 있는 겁니까? 네, 조 대표의 자녀 입시 비리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죠. 만약 대법원 판결도 금고 이상의 형이 나온다면 피선거권이 박탈돼 5년간 출마가 불가능합니다. 대법원에서 2심 판결이 유지된다면 사면 복권을 받아야만 3년 뒤 있을 대선 출마가 가능해지는 거죠.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배현진 의원 또 나왔어요. 난리 뽕짝 2탄이요? 네, 이재명 대표가 이 피습 처리 과정이 배현진 의원 때와 달랐다고 주장하면서 어제 한 차례 공방을 벌였죠. 오늘도 이 대표 갑자기 배현진 의원을 소환했습니다.
여기가 배현진 후보 지역이 갑자기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똑같이 일종의 테러를 당했는데 곧바로 소위 과학수사대 투입해가지고 어디서 양동이에 물 떠와가지고 혈흔을 신속하게 지우더군요. 상당히 대비되는 희한한 장면이긴 합니다. 연장선상이에요. 피습 사건 처리 과정이 두 사람이 서로 달랐다는 거죠. 네, 배현진 의원이 오늘 유세 현장에서 이 대표를 향해 불쾌함을 드러냈습니다. 제가 좀 흉악한 일을 겪었죠. 저 무서웠어요. 죽는 줄 알았거든요. 안 아프니 그렇게 염려하고 위로를 해주세요. 누군가 나와서 나도 아팠는데 나는 왜 위로 안 해줘? 라는 그런 엄살을 부리면 국민들께서 황당하시지 않겠습니까? 네, 둘 다 힘든 일을 같이 겪었는데 위로는 안 하네요. 네, 배 의원 SNS에서 추가 반격도 했는데요. 이재명 대표를 향해 내용이 저렴해서 더 이상 말하지 않겠다며 이런 사진을 같이 올렸습니다. 헬기와 함께 난리뽕짝은 바로 이런 것이라는 문구가 보이는데요. 이 대표의 헬기 이송 특혜 논란을 재차 언급한 거죠. 정치 테러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죠. 피해자들끼리 난리뽕짝 공방을 벌이는 건 이제 그만해도 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지금까지 열한야랑이었습니다. 자, 여당 일부에서 의대 증원 규모도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중재안도 나오는데요. 정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흥정 대상이 아니라고요. 특정 직역과 흥정하듯 뒤집는 일은 없다는 겁니다. 정성원 기자입니다. 정부는 모든 국민이 의료개혁의 당사자라며 끝까지 밀어붙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수의 국민이 원하는 의료개혁을 특정 직역과 흥정하듯 뒤집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5천만 국민을 뒤로 하고 특정 직역에 굴복하는 불행한 역사를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의대 2,000명 증원을 포함해 의료개혁에 반대하는 의사단체 등에 타협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탈한 전공의들에게는 복귀를, 의대 교수들에게는 사직 철회를 요청하며 대화하자고 촉구했습니다. 전공의 이탈 장기화로 어려운 병원들 달래기에도 나섰습니다. 조규용 보건복지부 장관은 오늘 오전 사립병원장들을, 한덕수 국무총리는 오후에 서울 5대 병원장들을 만나 이탈 의료진들의 복귀를 설득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5대 병원의 진료 공백이 더 커진다면 국민들께서 진료에 대한 불편을 넘어 심리적으로도 큰 불안감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전공의와 의대 교수가 정부와의 대화에 나설 수 있도록 역할을 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중증 응급 환자 중심의 비상진료 체계를 유지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정성원입니다. 대한의사협회 차기 회장으로 선출된 이면택 당선인의 강경 발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치 관련 언급을 계속하는데요. 국회 20, 30석 당락을 좌우할 수 있다더니 오늘은 낙선 운동까지 언급했습니다. 이어서 홍란 기자입니다. 대한의사협회 차기 회장으로 선출되고 첫 기자회견을 가진 이면택 당선인은 의료공백 사태의 책임을 정부에게 돌렸습니다. 의대 정원 2,000명 양보 못한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입장이 확고하다. 국민들의 생명을 담보로 러시안 룰렛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앞서 의대 증원에 반대해 국회 20석에서 30석을 좌우할 전략을 갖고 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구체적인 구상도 밝혔습니다. 이 사태를 초래한 정부 여당에 대해서만 우리가 일종의 이제 낙선 운동이 되겠죠. 진료 현장에서 만나는 그 국민들한테 그동안 힘들게 했던 분들입니다. 라고. 최근 정부의 조건 없는 대화 제의에 대해선 일고의 가치가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임 당선인은 윤석열 대통령과 주변 참모들의 책임론도 제기했습니다. 대통령께서 잘못 보좌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 국가를 바로 잡는데 다시 나와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임 당선인은 앞서 한 언론 인터뷰에서 대통령 주변의 십상시들이 대통령의 눈과 귀를 막은 측면이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채널A 뉴스 홍란입니다. 네, 올해 최악의 황사가 한반도를 덮쳤습니다. 오전 한때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는 전 세계에서 가장 높았는데요. 평소의 18배였습니다. 잿빛으로 변한 모습, 이현용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해를 가로지르는 인천대교가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마치 지우개로 지운 듯 다리 끄트머리는 아예 보이지 않습니다. 올해 최악의 황사에 탁 트인 바닷가인데도 바깥 공기를 마시기 어려운데요. 제 뒤로 보이는 인천대교는 자동차의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뿌였습니다. 도심을 뒤덮은 황사는 청와대와 경복궁까지 삼켜 지붕만 간신히 보입니다. 아름다운 도심 전경을 자랑했던 남산공원엔 몇몇 관광객 말고는 시민들의 발길이 끊겼습니다. 평소 가까이 보이던 63빌딩도 아예 종적을 감췄습니다. 서울 전경을 보려고 왔는데 좀 미세먼지도 심하고 좀 아쉬운 마음에 있습니다. 모르고 그냥 올라왔었는데 걱정이 좀 되네요. 그 마스크를 좀 제때 쓰고 왔었어야 되는데. 이번 황사는 지난 26일부터 내몽골에서 발원해 북서풍을 타고 우리나라로 유입된 겁니다. 황사로 오늘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는 536 마이크로그램까지 올랐습니다. 작년 4월 11일에 555 이후 최고값에 대기질 보통 수준인 30에 비하면 18배 높습니다. 올해 첫 미세먼지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특히 오늘 오전 11시 기준 전 세계 140개국 중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가 제일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평소 대기질이 나쁜 편인 방글라데시나 인도 등을 제친 겁니다. 그 밖에 충남 아산 537, 인천은 698까지 치솟았습니다. 기상청은 모레까지는 남아있는 황사와 대기 중 먼지로 인해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안팎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현용입니다. 속도를 줄이지 못하는 레미콘 차량, 서울 도심에서 차량 11대와 오토바이 1대를 덮쳐서 1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습니다. 레미콘 운전기사는 브레이크가 말을 듣지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김세인 기자입니다. 편도 3차선 도로에 차량들이 신호를 기다리고 서 있습니다. 뒤에서 레미콘 차량이 무서운 속도로 달려오더니 속도를 이기지 못한 듯 원래 차로를 벗어납니다. 덤프트럭을 들이받은 뒤 그대로 앞 차량들을 줄줄이 덮칩니다. 순식간에 차량이 밀려간 자리엔 부서진 차량 파편들이 여기저기 흩어집니다. 오늘 오전 9시 20분쯤 서울 석계역 인근 도로에서 고가 차도를 내려오던 레미콘 차량이 신호대기 중인 차량 11대와 오토바이 1대를 덮쳤습니다. 레미콘 무게가 있으니까 가속력이 붙어가지고 한 10몇 대를 갖다 치고 나가면서 한 30m를 밀고 나왔어요. 이 사고로 1톤 화물차 운전자 1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는 등 16명이 다쳤습니다. 사고 수습 때문에 일대 도로는 4시간가량 통제됐습니다. 사고가 난 현장입니다. 처참하게 부서진 자동차들이 일렬로 쭉 늘어서 있습니다. 사고 당시 충격으로 레미콘 차량의 앞부분은 완전히 부서졌고 사고를 당한 차량들은 유리창이 산산조각나고 종이장처럼 구겨졌습니다. 레미콘 운전자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 당시 브레이크가 말을 듣지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운전자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레미콘 운전자를 입건하고 차량 브레이크 결함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세인입니다. 주유소 직원이 주유소에서 자신의 몸에 불을 붙였습니다. 마약을 투약해서 환각 상태였습니다. 권경문 기자입니다. 검은색 상의에 파란 반바지를 입은 남성. 잠시 흰색 차량에 탔다 내리고는 주유소 안을 비틀대며 걸어다니고 바닥에 주저앉기도 합니다. 주유기로 다가가 몸에 휘발유를 끼얹고 주유소 안 사무실로 들어간 남성. 이내 불빛이 번쩍이더니 순식간에 남성의 몸에 불이 붙습니다. 주유 중이던 손님이 놀라 소화기를 들고 달려와 불을 끕니다. 오늘 새벽 0시 40분쯤 경기 의정부의 한 주유소에서 30대 직원 A씨가 자신의 몸에 불을 질렀습니다. 불은 현장에 있던 손님과 직원이 진압했고 A씨는 전신 2도 화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이후 A씨는 지인에게 대마초를 받아 피운 뒤 몸에 불을 질렀다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A씨와 함께 대마초를 피운 지인 30대 남성 B씨는 현장에서 차를 타고 달아났다. 1시간쯤 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B씨의 차량에서는 대마초와 흡입기 등이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B씨에 대한 마약 간이시약 검사 결과 대마초, 필로폰, 엑스터시 등이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A씨에 대해서도 마약 간이시약 검사를 실시하고 마약 입수 경로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권경문입니다.
분실물을 찾으려고 경찰 지구대를 찾은 남성. 잃어버린 휴대전화는 잘 찾았지만 타고 왔던 차량은 두고 가야 했습니다. 숙취 운전을 딱 걸린 건데요. 강경모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 지구대 주차장에 트럭 한 대가 들어옵니다. 차에서 내린 남성이 지구대 안으로 들어옵니다. 전날 밤 길에서 잃어버린 휴대전화를 찾으러 온 50대 남성 A씨입니다. 휴대전화를 되찾은 A씨가 문 밖으로 나가자 경찰관이 무언가를 들고 A씨 뒤를 쫓아갑니다. 음주 측정기입니다. 술 드시고 집 가시다가 잃어버리셨나 봐요. 휴대폰 드리는 과정에서 마스크 쓰고 계셨는데도 이제 술 냄새가 나가지고 운전하고 오신 거를 제가 기억하고 이제. 경찰은 차에 타려던 A씨를 붙잡고 음주 측정에 들어갔습니다.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49%로 면허정지 수치였습니다. 경찰은 음주운전 혐의로 A씨를 검거했습니다. 당연히 술 냄새가 나고 하면은 저희가 검사를 하는 거고 그랬으면 걸어서라도 오셨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계속 했었거든요. 음주운전을 했다 재발로 경찰서에 찾아 들어간 꼴이 된 겁니다. 잃어버린 물건은 찾았지만 타고 온 차량은 지구대에 두고 가야 했던 A씨. 당일 오후 음주 측정을 다시 받고 차량을 찾아간 걸로 알려집니다. 채널A 뉴스 강경모입니다. 최근 서울의 한 여고에서 흉기를 휘두르겠다는 협박글이 올라와 비상입니다. 작성자는 애플 모바일 기기를 사용했는데 애플의 고객 정보 보호 방침에 막혀서 수사가 난항입니다. 송진섭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25일 서울 강동구의 여자 고등학교. 경찰관들이 경광봉을 들고 하굣길을 지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 학교를 대상으로 한 칼부림 예고글이 올라왔기 때문입니다. 이 학교는 협박글로 인해 2차례 휴교까지 했습니다. 경찰이 협박범에 대한 수사에 나섰지만 열흘이 지나도록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채널A 취재 결과 작성자가 애플사의 모바일 기기를 사용해 수사가 난관에 봉착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애플 자체 보안 기능 때문에 IP 주소 추적이 쉽지 않은 겁니다. 경찰은 애플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게시글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고객정보 보호 방침에 따라 회신조차 없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애플사가 자료를 제공해도 수사에 실익이 없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일반적인 IP 우회 프로그램과 달리 애플의 보안 기능은 모든 정보를 암호화해 애플도 풀 수 없다는 겁니다. 프라이버시 보호가 강화된 통신수단이 나오면 나올수록 자유와 권리에 대한 보호도 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도 높은 거거든요. 경찰은 우선 학교 보호 조치에 중점을 두고 다각도로 작성자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송진섭입니다. 네, 서울 시민들이 애용하는 공공자전거 따릉이 관리가 또 도마에 올랐습니다. 통행로를 점령한 따릉이가 종일 방치되고 있는데요. 배준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침 출근 시간 서울 여의도의 따릉이 대여소. 따릉이를 타고 출근하는 시민들이 하나둘 도착합니다. 가득 찬 거치대를 본 시민들은 당연한 듯 인도 곳곳에 따릉이를 세워둡니다. 취재진이 지켜본 1시간여 동안 대여소 인근에 세워진 따릉이만 무려 80대. 출근 시간에 이렇게 많거든요. 그 거치대에 놓을 자리가 없어서 웬만하면 이제 인도에 방해되지 않도록 세우려고 노력은 하는데 문제는 이 따릉이들이 하루 종일 방치된다는 점입니다. 시민들은 혹여 걸려 넘어질까 자전거를 피해 다닙니다. 이렇게 쌓여 있다고 보면은 아무래도 통행에 방해가 돼서 이렇게 돌아가거나 그런 면이 좀 있네요. 도심 곳곳에 무분별하게 주차되다 보니 거치대가 가득 차면 다른 곳을 이용해달라는 현수막까지 걸렸습니다. 서울시설공단은 따릉이가 한 곳에 몰려있지 않도록 재배치해야 하지만 인력이 부족해 쉽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인원이 좀 사업시 부족한 상황이라 통행 방해 및 점차블록 이제 침해되는 대여소를 좀 선정을 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봄철 배송 인력을 추가로 채용해 민원이 접수된 대여소들을 집중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배준석입니다. 서울 아파트값이 17주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서울의 압구정 현대아파트는 115억 원 매매로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신무경 기자입니다.
서울 강남의 재건축 대호로 불리는 압구정 현대아파트입니다. 전용 면적 245제곱미터, 80평형 매물이 지난 27일 115억 원에 거래됐습니다. 평당가만 1억 4천만 원으로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직전 거래인 3년 전보다 35억 원이 뛴 겁니다. 원래 이 평수는 매물이 잘 안 나와요. 나와도 고가로 나오는 건 사실이거든요. 직거래로 아직 등기가 이뤄지지 않았지만 최근 이 아파트는 전용 면적 196제곱미터가 80억 원에 거래되며 앞선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지난달 압구정 3구역 재건축 조합에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조합원 52%가 70층 내외를 선호했는데 초고층, 펜트하우스 등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3월 넷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전주 대비 0.01% 상승했습니다. 지난해 12월 하락 전환 이후 17주 만입니다. 강남 3구를 중심으로 매수세가 살아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지난달 주택담보대출은 전월보다 4조 7천억 원 늘어난 860조 원을 기록했습니다. 금융당국이 은행권의 가계대출 관리를 주문한 가운데 주요 시중은행들은 다음 달 금리를 인상하거나 인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신무경입니다. 네, 화장장이 부족해서 4일장, 5일장이 늘고 있죠. 화장 대란에 화장로 가동 시간을 2시간 늘렸는데 이번엔 유족들이 유골함을 보관할 곳이 없어서 차량에 임시 보관하고 있습니다. 강태연 기자입니다. 인구 절반이 몰려있는 수도권에 화장장은 7곳뿐 3일장에 맞춰 3일차에 화장하는 비율이 53%까지 떨어졌습니다. 부득이하게 3일장이 아닌 4일장, 5일장도 늘었습니다. 서울시는 급한 대로 지난 1월부터 운영 시간을 2시간 늘렸습니다. 화장시설 인력도 30명 더 뽑았지만 화장로는 여전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생각지 못한 부작용도 발생했습니다. 5시까지 운행되던 화장장을 2시간 연장했더니 늦은 저녁에 화장이 끝날 경우 유해를 바로 안치 장소로 옮길 수 없는 경우가 생긴 겁니다. 일부 유족들은 차량이나 자택에 보관하는 일도 생깁니다. 예약을 하려고 그러면 시간이 오버돼가지고 차고 지금도 그래서 지금은 아침 일찍 못하고 오후에 하는 거 아니에요? 밀려가지고. 결국 이번에는 화장을 끝낸 고인의 유해를 임시 보관할 수 있는 봉안함을 화장장에 만들어뒀습니다. 유해를 바로 안치 장소로 옮길 수 없는 유족을 위해서입니다. 지자체마다 신규 화장장 건립을 추진하지만 혐오 시설로 인식된 탓에 부지 선정부터 난항을 빚자 임시 처방만 늘고 있는 겁니다. 어찌됐건 절대적으로 화장장을 조금 더 만들어야 되는 건 사실이거든요. 누구나 이용해야 되는 시설인 것을 이제 인정해야 되고. 화장시설 확충을 위한 인센티브 검토 등 보다 적극적인 유인책이 필요합니다. 채널A 뉴스 강태연입니다. 천문학적인 돈이 드는 미국 대선, 선거자금 모금 경쟁도 치열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모금 행사에 클린턴, 오바마 전 대통령이 등판했는데요. 맨 앞줄 입장권 가격이 6억 원이었습니다. 최주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뉴욕의 대표적인 공연장 라디오시티 뮤직홀에 전현직 대통령 3명의 이름이 걸렸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선거자금 모금 행사에 민주당 출신 전직 대통령, 오바마, 클린턴이 총출동하면서 지지자들이 대거 몰린 겁니다. 이 행사장 인근 도로는 완전히 막힌 상태입니다. 특히 이 입구 쪽에는 이 공사장에 동원되는 트럭까지 배치됐습니다. 후보나 당은 모금 한도가 있기 때문에 액수와 횟수 제한이 없는 행사로 각 대선 캠프는 선거 비용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날 행사는 주요 인사들의 인사말에 이어 각종 가수들의 공연, 전현직 대통령들의 대담까지 3시간 정도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행사 티켓은 모두 12개 등급으로 입장이 가능한 기본표만 $250, 우리 돈 33만 원입니다. 전현직 대통령 모두와 사진을 찍으면 우리 돈 1억 3천만 원, 맨 앞좌석 보장 등 각종 혜택이 있는 표는 인당 6억 7천만 원입니다.
이 모금 행사에 참석하지 못하면 $25 이상을 지불할 경우 이렇게 온라인으로 전현직 대통령 3명의 대담을 볼 수 있다고 홍보하기도 합니다. 현장표가 모두 매진될 정도로 흥행에 성공했다는 평가입니다. There's not too much money we can give to Joe Biden for his re-election. It's just never happened before that a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during his campaign has two former presidents come. It was no different than buying a ticket to see a Broadway show. It's about the same money, I think. 이날 바이든 캠프가 모금한 금액은 $2,500만, 337억 원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도 다음 달 6일 선거 자금 모금 행사를 엽니다. 뉴욕에서 채널A 뉴스 최주현입니다. 일본에서 붉은 누룩 공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붉은 누룩이 들어간 보조제를 먹고 숨진 사람이 5명으로 늘었는데요. 대만에서도 피해 사례가 나왔습니다. 도쿄에서 김민지 특파원입니다. 문제의 붉은 누룩을 원료로 건강 보조제를 만든 일본 유명 제약사 대표가 머리를 숙입니다. 深刻な社会問題にまで招いてしまったことにつきまして改めて深くお詫びを申し上げます. 제품을 섭취한 뒤 숨진 첫 사망자가 나온 후 나흘 만에 그 수가 5명으로 늘었습니다. 입원한 사람도 114명. 치료를 받거나 희망하는 소비자도 약 68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대부분 신장 질환이 원인입니다. 다만 제약회사는 제품의 어떤 성분이 문제가 됐는지는 밝히진 않고 일본 정부와 규명하겠다고만 했습니다. 붉은 누룩은 쌀 등을 붉은 누룩 곰팡이로 발효시켜 붉게 만든 것으로 콜레스테롤 분해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제가 돼 회수 조치된 제품은 출시 후 3년간 110만 개가 팔려나갔습니다. 商品買ってしまってまだ持ってるっていう方は返品具合悪かったりとかちょっと電話していただいて 문제는 건강 보조제뿐 아니라 된장과 술 등 여러 식품에 사용된 겁니다. 健康になりたくて飲むのにそれを信じて体にね害があるってなると安心できないよね。だからちょっと怖いなと思って. 대만에선 해당 원료로 만든 건강보조제를 수년간 섭취한 70대 여성에게 신장 질환이 발병해 논란입니다. 한국에선 정식 수입 제품은 아니지만 해외 직구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도쿄에서 채널A 뉴스 김민지입니다. 이맘때면 벚꽃이 피어나야 할 여의도 윤중도입니다.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앙상한 나뭇가지일 뿐인데요. 매년 봄꽃이 빨리 피다 보니 지난해보다 일주일 정도 빨리 벚꽃 축제가 시작됐지만 보시는 것처럼 벚꽃도 사람도 없는 벚꽃 축제가 됐습니다. 지난해는 4월 첫날 이미 벚꽃이 만개했습니다. 반면 오늘은 황사까지 더해져 한산합니다. 연차까지 쓰고 왔는데 벚꽃이 안 펴서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따뜻했던 지난 겨울과 달리 올봄 잦은 꽃샘 추위에 필요한 일조량을 채우지 못해 개화가 늦어진 겁니다. 벚꽃은 다음 달 3일 피겠습니다. 내일부턴 기온이 올라 꽃피기 좋습니다. 서울 낮 기온 14도 등 오늘보다 높겠습니다. 일요일까지 먼지가 많겠고 당분간 비 소식 없습니다. 지금까지 날씨였습니다. 사전투표소 곳곳에 불법 카메라가 설치돼 발칵 뒤집혔습니다. 까마득히 모르고 있던 선관이 이제 와서 뒷북 특별 점검을 한다고 하는데요. 투표장에 꼭 나오겠다는 국민들이 지난 총선보다 늘었다고 하지요. 못 믿을 선거 관리로 찬물 끼얹지 않도록 선관위 기관 명예를 걸고 철저히 준비하기 바랍니다. 마침표 찍겠습니다. 속풀이 투표 악몽 없도록 뉴스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